알파벳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믿어왔는데 이럴 수가. 30년 신념을 무너뜨린 단 하나의 문자, 그리고 그것을 만든 한 나라의 지성,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를 실시간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언어학계를 지배하던 단 하나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알파벳은 가장 논리적이며 인간의 인지 발달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이다. 수천 편의 논문, 수백 개의 교과서, 그리고 세계 유수 대학들이 인정한 그 이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그 학문적 진실이 단 한 시간, 단 한 장의 슬라이드, 단 한 나라의 문자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도쿄, 세계 20개국 언어학자들이 모인 국제학회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단에 오른 이는 옥스퍼드도 하버드도 아닌 바로 서울대학교 김태훈 교수. 그의 발표 주제는 한글의 인지 과학적 설계와 언어 습득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하하, 참석자들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국뽕 발표겠군. 또 하나의 자국 예찬이겠지. 그 중에서도 단연 눈살을 찌푸리던 한 사람, 옥스퍼드 언어학과 제임스 밀러 교수. 30년 동안 세계 언어 이론을 주도해온 장본인이자 알파벳 체계의 신봉자였습니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한글, 500년 된 동양 문자, 효율성? 웃기지 마. 그런데 김 교수의 첫 슬라이드가 나타난 순간 회의장의 공기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시각화한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 코, 혀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 자음, 노,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자음, 무, 입술이 닫히는 형태.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코웃음을 치려다 무심코 슬라이드를 보며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15세기의 발음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고? 김 교수는 이어 말합니다.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을 상징하는 철학적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우주론적 질서와 인간 중심 사상을 기반으로 한 문자입니다. 그 순간 옥스퍼드에서 온 마이클 교수가 제임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데?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김태훈 교수는 인류가 개발한 4가지 주요 문자 체계를 나열합니다.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그리고 한글, 그리고 발표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동일 조건 하에서 문자 체계별 학습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fMRI와 이이즈 뇌파 측정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글 학습자 언어 처리 영역과 시각 영역이 동시 활성화. 알파벳 학습자 언어 처리 영역만 강하게 활성화. 한자 학습자 시각 처리 영역만 활성화.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한글은 인지 발달에 있어 이중 자극 체계를 가집니다. 시각과 청각, 의미와 구조를 동시에 학습하게 만듭니다. 순간 제임스 밀러 교수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단어, 패러다임 붕괴, 자신의 모든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 같았으면 훌륭한 시도였네, 흥미롭군, 이란 말 한마디 던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슬라이드 속 fMRI 영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알파벳 체계의 추상화 능력이 인간 인지 발달의 최적이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 주장은 서구 언어학계를 지배했고 세계 대학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지금 그 뇌파 데이터는 정반대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이 두 뇌 부위는 언어 이해와 생성의 핵심인데 한글 사용자들에게서 이 두 영역 간 동시적 연결성 증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글을 쓰고 읽는 뇌는 그냥 더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30년 전 내 첫 논문이 떠오르는군. 제임스는 노트에 김태훈 교수의 단어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시각 처리, 음소 인식, 공간 인지, 그리고 그의 손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사고,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발표 이후 김태훈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상외로 김 교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둘은 조용한 라운지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말한 뇌의 연결성 패턴 그건 내가 10년 전부터 의심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증명은커녕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했죠. 김 교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이론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소리와 모양을 동시에 이해하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의 연구 기록, 실험 설계, 수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임스를 숨먹게 만든 것은 전 세계 9개국 아동의 문자 습득 속도 비교 연구였습니다. 한국 평균 11개월 내 기초 문해력 완성, 영국 평균 28개월, 미국 30개월, 중국 36개월. 이 수치는 교육 인프라를 고려한 보정값이었습니다. 즉, 조건이 같아도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문해 능력을 습득한다는 뜻이죠. 문자를 잘 배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의 속도가 다르다는 뜻이죠. 밀러 교수는 무언가가 머릿속을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서구 문자 시스템의 우월성, 그건 가설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내가 처음 알파벳을 배울 때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문자입니다. 그날 제임스 밀러는 자신의 학문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우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 밀러는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뇌리에 맴도는 것은 한글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문자입니다. 라는 김태훈 교수의 말. 그는 서랍에서 술 한 병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위스키 특유의 묵직한 향이 코를 찔렀지만 오늘처럼 그 향이 쓰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문자를 외면했던 걸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글 원리, 훈민정음 과학성, 세종대왕 문자 설계,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문자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익숙지 않은 한국어 자막이 가득했지만 김태훈 교수가 추천한 영문 영상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 속 내레이터가 조용히 말합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왕 세종이 직접 만든 문자입니다. 백성이 그를 모르는 고통을 보다 못해 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체계를 직접 설계했죠. 그 원리는 지금도 세계 언어학계가 주목할 만큼 과학적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입모양, 혀의 위치, 공기의 흐름이 한글 자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각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명, 기역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구조, 니은노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구조,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그 순간 밀러 교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문자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건 인류의 사상, 철학, 과학이 결합된 하나의 설계 예술이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연구한 라틴 문자 체계는 음소의 배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건 해부학과 철학이 결합된 기술이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 한 한국인 유학생의 논문에 비학점을 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제목. 당시 그는 평가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자국 중심적이며 과학적 근거 부족, 더 많은 비교 연구가 필요함. 지금 와서 보면 그 논문은 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름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배척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날 밤, 그는 자정이 넘도록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문,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문득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학자가 아니라 학생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김태훈 교수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교수님, 한글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직접 가서 뵙고 연구실을 견학하고 그 문자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임스 밀러 드림. 제임스 밀러는 메일을 보내고 한참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믿음의 조각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한국에 간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의 책장에는 영문 언어학 고전이 줄지어 있었고 데스크 위에는 알파벳 중심 이론이 적힌 논문 초안이 아직 미완성 상태로 놓여 있었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문득 조교 엠마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김태훈 교수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만 해도 또 아시아 학자 얘기라며 무심하게 반응하던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이 의아했던 겁니다. 엠마, 한국행 비행기 표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이번 주 안으로 출발하고 싶어. 엠마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지금껏 나는 논문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군. 이젠 직접 눈으로 봐야 할 때야. 그 말 한마디에 엠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교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뿐. 그날 밤, 제임스 밀러는 자신의 수업을 모두 대체 강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메일에 이렇게 자동 응답을 설정했습니다. 학문적 여정을 위한 해외 출장 중입니다. 언어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짐을 싸는 그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장, 수첩, 펜, 그리고 연구 일지. 무엇보다 지난 30년간 스스로 믿고 싶었던 이론들을 검증하러 가는 여정이었기에 이번만큼은 정답을 증명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배움을 위해 간다. 비행기 티켓은 서울행 직항, 참가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다른 세계를 내다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제임스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글, 그 문자를 만든 이가 누구인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할 시간이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가로질러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밀러는 창가에 앉아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초조한 설렘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한평생 논문 속에서 무시하던 문자의 고향으로 가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눈앞에 펼쳐진 전혀 다른 질서를 마주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시스템은 기가 막히게 정돈돼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모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맨 위에 항상 한글이 있었죠. 그는 처음으로 그 글자를 직접 봤습니다. 딱 떨어지는 네모난 형태, 기하학적인 구성, 그 안에 감춰진 의도된 과학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김태훈 교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인사말은 정중했고 동시에 환영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말로만 하는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문화적 환대였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자들 정말 아름답군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로 위, 간판, 표지판, 광고, 전광판, 지하철 안내, 모든 것이 한글로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안에 어떤 질서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일정은 세종대왕 기념관부터 모시려고 합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역사적 배경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종대왕, 그 이름은 이미 외우게 되었군요. 밀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 문자의 기원과 그것이 품은 철학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조금 더 곧게 펴졌고 그의 눈동자는 더 깊어졌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 서울 성북구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한 그곳은 생각보다 더 현대적이고 동시에 고풍스러웠습니다. 건물 입구에 서 있는 세종대왕의 동상은 그가 상상했던 군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손에 든 채 백성을 바라보는 눈빛, 그건 지식인이자 교육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여기가 바로 훈민정음 해리본 원본이 보관된 전시관입니다. 김태훈 교수가 안내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천천히 전시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리 케이스 속에 놓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마주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지 위에 적힌 곱고 정갈한 글자들, 그 아래에는 세종이 친히 남긴 설명이 번역돼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 서로 소통하지 못하니 내가 새 문자를 만들었노라.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문자의 발명 이후부터가 다르군요.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알파벳, 라틴 문자, 그 모든 것들은 자연 발생적이며 귀족 계층에 의해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자는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설계한 문자였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음성학, 해부학, 철학까지 동원해서요. 김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은 자음과 모음 각각의 설계 원리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유교적 우주관을 기반으로 구성됐습니다. 밀러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음 체계를 설명하는 도표, 혀의 위치와 발음의 방향성에 따른 설계 논리, 모음을 조합해 확장하는 규칙성. 이건 의문학적 구조이자 시스템 설계입니다. 그것도 15세기에? 그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문자, 아시아의 낯선 문자라며 무시하던 그 언어가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반 위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20년 전 자신이 채점했던 한국인 유학생 김준호의 논문을 떠올렸습니다. 논문 제목, 훈민정음, 15세기 지성의 절정? 그 논문에 그는 이렇게 평했었습니다. 주장의 신선함은 있으나 과학적 근거 부족, 자국 중심적 서술은 객관성 결여.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부메랑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내가 학문을 평가하며 편견을 걸러내지 못했던 건가? 그 순간 밀러는 처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앞에는 600년 전에 왕이 남긴 인류 교육의 선언문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인지과학 연구소. 제임스 밀러는 차분하게 정리된 회의실에 앉아 김태훈 교수의 팀이 준비한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분석한 뇌파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체계별로 학습자 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앞에는 3개의 대형 모니터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에는 다른 문자 체계를 학습 중인 피험자의 뇌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영어 알파벳 학습자, 두 번째는 중국 한자 학습자, 세 번째는 한글 학습자. 연구원 한 명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 피험자는 동일한 나이, 교육 수준, 그리고 언어 비학습 상태에서 2주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문자를 학습했습니다. 모니터에 이이지 뇌파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제임스는 자동적으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평생 이 데이터를 분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글 학습자의 파형이 눈에 띄게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피험자는 한글 학습 11차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어 처리 영역뿐만 아니라 시각 인지 영역, 공간 구조 처리 영역까지 활발히 활성화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빛나는 뇌의 구역들. 그것은 단지 문자를 읽는 뇌가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고 구조를 조합하며 의미를 통합하는 뇌였습니다. 이건 언어 반응이 아닌데요? 제임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글은 음소시각적 도형이미 단위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학습 초기부터 뇌의 다양한 부위를 훈련하게 됩니다.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저 화면을 향해 고정돼 있었고 그의 뇌 속에선 30년간의 신념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논쟁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팩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논문 속 문장들로 현실을 왜곡해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훈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맞았소. 그리고 나는 다시 배워야 하오.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학문이란 본디 그런 겁니다. 모두가 같은 정답을 갖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김태훈 교수는 제임스 밀러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심 속 고풍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식당.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임스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건넨 메뉴판, 영어 번역도 있었지만 그는 자연스레 한글 메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낯설고 단정한 글자들이 이제는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글을 읽어보려 애쓰자 김태훈 교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어도 꽤 잘 보시네요? 그냥 이 문자의 의도가 보인다고나 할까. 잠시 후 식당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김태훈 교수가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구나. 자, 소개할게.
여긴 옥스퍼드의 제임스 밀러 교수님. 그리고 여긴 서울대 언어과학부의 김준호 교수. 순간 제임스 밀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김준호. 20년 전 옥스퍼드 교정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조용하고 성실했던 유학생. 그리고 그가 썼던 논문. 훈민정음, 15세기 지성의 절정? 자신이 비학점을 줬던 논문. 김준호 박사?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땐 미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나 아쉬웠습니다. 제임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논문을 너무 가볍게 봤어. 그 안에 담긴 통찰을 내가 무시했지. 그게 얼마나 편협한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 김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수님, 오히려 그때 그 평가 덕분에 더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동기였으니까요. 순간 제임스 밀러는 가슴 한켠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였구나. 그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저 역시 그날 이후 세종대왕의 의도를 더 깊이 연구했고 그 결과를 후학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식사를 함께하며 한글, 교육, 언어, 그리고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위에는 배움이라는 하나의 공통 언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 창밖으로는 한글 간판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 담긴 형태의 과학, 의미의 질서, 그리고 인간을 향한 배려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임스 밀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서를 깜박이는 화면 위, 문장의 첫 줄이 적혔습니다. 한글은 그것은 인간 중심 철학이자 인지 과학적 설계의 정수다. 그는 30년간의 연구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틀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고 그동안 스스로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마주하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수정 논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캠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진과 학생들이 가득 찬 강당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지막 공식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진짜 강의이기도 합니다. 강의 화면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나는 수십 년간 알파벳 체계가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는 나의 이론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김태훈 교수와 김준호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훈민정음의 설계 원리, 뇌과학 데이터, 문자 체계와 사고 발달의 상관관계를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김태훈 교수, 김준호 교수,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이 웃으며 서 있는 사진. 그 아래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에서 배운다. 그 말에 강의실은 조용히 물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론. 하지만 누구보다도 진심이 느껴지는 마지막. 강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학자가 되었다. 강의실이 비어간다.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나가고 제임스 밀러는 홀로 남아 천천히 칠판을 바라보았다. 칠판 한 구석에는 누군가 써놓은 한글 글귀가 있었다. 가르침은 배움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퇴임 기념패, 그리고 학생들이 손수 만든 카드 한 장. 교수님, 이제 우리도 다르게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책장 한켠엔 이제 익숙해진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본, 그리고 김준호 교수가 보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신 뇌파 연구 논문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는 문득 김태훈 교수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을 떠올렸다. 교수님, 문자는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제임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진짜 몰랐던 건 그들의 문자가 아니라 그들이 그 문자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어 자신의 마지막 연구 일지에 이 한 줄을 남겼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나는 한국을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며칠 후, 제임스 밀러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어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는 여전히 김태훈 교수의 미소, 김준호 교수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 느꼈던 묘한 경외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글 자모음을 적어봤습니다. 고, 노, 덜, 이, 선과 곡선이 이제는 한나라의 지성과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언어란 단지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구조물이라는 것을 배웠다. 비행기 창밖으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사이 그는 한 문장을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평생 옳다고 믿었던 이론을 내려놓고 진짜 배움의 자세로 돌아간 한 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는 결국 자신이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움의 국경은 없고 진실은 늘 다름 속에 존재한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 세계의 한국의 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